안녕하세요. 저는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어디서 점을 본 적은 없지만 무슨 살이라도 끼었는지 한평생 저를 고생시킨 것이 모두 남자였어요. 그렇게 어렵사리 살아온 40여 년이 지나고 이제는 다시 혼자가 되었죠. 오늘 사연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쓰디 쓴 인생을 살다가 치떨리는 배신을 당해 복수를 선택하게 된 어머니와 아내분의 사연입니다. 인생 라디오 사연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부탁드리며 그럼 오늘의 인생 라디오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저를 괴롭힌 남자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는 멀쩡하셨어요. 하지만 술만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셨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막 화를 내고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 던지고 부수고 갑자기 귀신에 씌인 것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몸에는 하루가 다르게 상처가 늘어갔고 표정도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에도 들어가기 전 어느 날 어머니는 결국 집을 나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집에 계실 때는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던 아버지였는데 어머니가 집을 나가신 후로는 술도 잘 안 드시지만 간혹 드셔도 혼자 단칸방 구석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 아버지와 단둘이 살면서 그곳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독립해서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살던 동네와 멀리 떨어진 곳에 직장을 구하고 하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취직한 곳은 항구 도시에 있는 작은 무역회사였어요. 물론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제가 일다운 일을 한 건 아니었고 허드렛 일과 함께 격리 일을 돕는 정도였습니다. 하는 일이 대단치 않다 보니 월급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럭저럭 혼자 사는 생활을 꾸려갈 수는 있었으니 그걸로 만족했습니다. 그렇게 한 2년쯤 지났을 때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제가 집을 나온 후 아버지는 사실상 연고자가 없는 상태였으니 아버지 사망 후 신원 확인을 위해 제게 연락이 온 겁니다. 졸업 후 집을 떠나오면서 조만간 이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일이야 매일 하던 거니 그냥 기계적으로 하셨지만 비쩍 마른 몸에 늘 시커먼 안색까지 언제 쓰러지셔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요. 저는 회사에 이야기하고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어차피 올 사람도 없었지만 그래도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셨으니 할 도리는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장례식을 간소하게 치렀는데 막상 치르고 보니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찾아왔어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회사 사람들이 죄다 장례식장을 찾아왔더라고요.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식장에 찾아와 위로를 건네는데 그게 어찌나 고맙던지. 게다가 부조금도 많이 들어와 부담도 훨씬 덜하게 되었죠. 그런데 가장 놀랐던 건 사장님의 아드님이 오셨던 거였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는 전체 직원이 대략 70여 명가량 되는 회사였는데 사장님은 무척 친절하고 사려 깊은 분이셨어요. 무엇보다 직원들의 경조사를 절대 잊지 않으시는 걸로 유명하셨는데 이번에는 마침 해외 출장이 잡히셔서 사장님 대신 아드님이 장례식장을 찾아오신 겁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꾸벅 인사를 하고 들어와 절을 올리는데 30살쯤 되어 보이는 서글서글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조문객들은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회사분들이셨는데 전혀 모르는 분이 오셨길래 혹시나 아버지의 지인이신가 해서 조문을 마치고 앉아 계신 분께 다가가 말을 걸었죠. 혹시 저희 아버지 지인분이신가요? 네? 아닙니다. 저는 해외 출장 중이신 사장님을 대신해서 찾아뵌 겁니다. 아, 네. 그런데 회사에서는 한 번도 못 뵌 것 같은데 사장님과는 무슨 관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아버지입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사장님께 아드님이 있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이렇게 젊을 줄은 몰랐거든요.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께도 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조문객이 전부 회사분들이시네요. 고인의 지인은 일찍 다녀가셨나요?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리에 눌러앉아 아드님에게 저와 아버지의 이야기를 정말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담담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명치께에 단단하게 뭉쳐있던 뭔가가 스르르 녹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버지를 보낼 수 있었네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서 한결 홀가분해진 마음으로 아드님의 얼굴을 보니 어째선지 눈물을 글썽거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우리 두 사람은 서로 마음을 나누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죠. 남편과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요새 TV를 보면 결혼하겠다고 나서기만 하면 집안의 반대니 뭐니 하면서 온갖 난리를 치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의 아버지 그러니까 사장님은 겉모습처럼 정말 인자하고 너그러운 분이셨어요. 집안 사정이야 어떻든 사람만 좋으면 된다시면서 저희의 결혼을 흔쾌하게 허락해 주셨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시아버님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하게 되었네요. 결혼한 후로는 모든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눈치가 좀 보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일도 계속할 수 있었고 집에 돌아가면 다정한 남편과 시아버님이 기다리고 계셨으니까요. 물론 남편도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이 많아 어떻게든 입사를 미루고 미뤘는데 그때마다 결혼할 때까지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다고 했다더라고요. 그런데 덜컥 결혼을 했으니 어쩔 수 없이 회사에 들어오게 된 거죠. 저희 회사가 무슨 대기업도 아니고 그저 적당한 규모의 회사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이 금방금방 승진한 남편은 곧 부사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이도 금방 생겼어요. 부끄럽지만 저와 남편의 금슬이 워낙 좋아서 결혼하고 채 한 달도 되기 전에 아이가 생겼고 이듬해 예쁜 딸아이를 낳았죠.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고 부모님 모두 사라진 제게 그런 행복이 찾아오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정말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삶이 행복하니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르더군요. 제가 23살 때 남편과 결혼했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남편은 40대가 되었고 저는 30대, 그리고 꼬물거리던 때가 엊그제 같던 딸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그맘때쯤 영원히 행복하기만 할 것 같았던 결혼 생활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정말 별거 아니었어요. 하루는 세탁소에 옷을 맡기려고 남편의 정장을 꺼내는데 왠지 이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정말 희미해서 거의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였는데 그땐 왜 그랬는지 옷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확실히는 알 수 없었지만 왠지 여자가 쓰는 향수 냄새 같은 게 나더라고요. 사실 부사장이라는 자리가 혼자 사무실에 앉아 일만 하는 자리도 아니고 여기저기 사람도 만나야 하고 그 상대가 여자인 경우도 적지 않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그 향기가 신경이 쓰이더군요. 그래서 그날 밤 소파에서 TV를 보던 남편에게 지나가는 말로 물었습니다. 당신도 바람 펴? 뭐? 뜬금없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요즘 잘 나가는 남자들은 다 한 번씩 바람 피운다길래 당신도 그런가 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뭐 좋다고 바람을 피워? 난 당신밖에 없다는 거 알잖아. 나야 알지. 하지만 다른 여자들이 당신 같은 사람을 그냥 놔두겠어? 인물 좋지 돈 많지. 거기다 40대 중반이면 아직 한창 나이잖아? 어린 여자들이 혹할 만하지 않겠어? 쓸데없는 소리. 나 같은 아저씨를 누가 좋아한다고 그래? 괜히 허튼 소리나 할 거면 술상이나 좀 봐줘. 응? 술 마시게? 그냥 갑자기 한잔하고 싶네. 소주 마실 거니까 국물 같은 거 하나만 줘. 그럼 라면 끓여줄게. 조금만 기다려. 무슨 확신을 가지고 물어본 건 아니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남편이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더 편하게 물어본 거였어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좀 수상하더라고요. 사실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지만 그날 제 느낌에는 남편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면서 남편을 계속 살폈죠. 남편은 마치 부모님이 아끼는 그릇을 깨먹고는 들킬 것을 염려해 안절부절 못하는 아이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TV를 켜놓기는 했는데 제대로 보는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때 진짜 뭔가 있기는 있구나 하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남편이 있는 부사장실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살핀다고 해봐야 가끔 오다 가다 쳐다보는 정도였죠. 무슨 결정적인 증거를 잡은 것도 아니고 그저 말 몇 마디와 흔들리는 표정을 본 것만으로 바람이라고 단정하기엔 그동안 남편이 보여준 모습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을 지켜봤지만 남편에게선 별다른 이상한 점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일했고 특별히 따로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았죠. 그래서 그냥 별일 아니었나 보다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일이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남편의 비서가 저를 부르더군요. 평소 인사 정도만 하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무슨 일로 저를 보자고 하나 싶어 갔는데 그녀가 꺼낸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 아무래도 부사장님께서 만나시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만나는 사람이요? 네. 가끔 제게 거래처에 줄 선물이라며 사오라고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전부 여자가 쓰는 물건이더라고요. 명품백에 구두에 다른 건 몰라도 구두 같은 건 사이즈를 알아야 하는데 거래처 선물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 것 같아서. 그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띵하더군요. 겉으로는 태연하게 있던 남편이 사실은 사무실에 앉아 온종일 그 여자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최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게 확실하지는 않지만 회사 직원인 것 같아요. 네? 회사 직원이요? 네, 마케팅팀에 있는 여직원인데. 비서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하는 일이 무역이라 아무래도 해외 출장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한 번은 부사장님 출장에 그 여자가 따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다른 남자 직원도 함께 가는 출장이라 의심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도 여직원을 의심할 만한 일은 많았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크지 않은 회사라도 직급 체계라는 것이 있는데 일개 사원이 부사장실에 들어가면 1시간 넘게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았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라면 괜히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자기가 말했다는 게 알려지면 해고될까 걱정도 돼서 그간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요즘 제가 부사장실을 기웃거리니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것 같아 말을 꺼낸 거라고 하더군요. 카페에 앉아 비서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제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어리둥절했어요. 지난 10여 년간 단 한 번도 한눈 판 적 없는 성실한 남편이 이제 와서 왜 갑자기 다른 여자와 눈이 맞은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거든요. 하지만 곧 화가 났습니다. 이제 막 중학교에 들어간 딸까지 있는 남자가 자기 딸보다 고작 10몇 살 더 많은 여자와 바람을 피우다니. 무슨 일인가 싶어 들어갔던 카페를 씩씩거리며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남편의 뒤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가 사람이면 다른 사람들까지 있는 회사에서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으니 회사 밖에서 뭔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남편이 일이 있어서 저녁을 먹고 들어가니 따로 차리지 말라고 얘기하더군요. 저는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생각하고 회사 앞 카페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거의 1시간 일찍 회사에서 나오더군요. 그리고는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저도 남편을 따라가려고 큰 길에서 택시를 잡고 있었죠. 그런데 이윽고 회사에서 비서가 얘기했던 그 마케팅 여직원이 나오더니 저처럼 택시를 잡는 거 아니겠어요. 드디어 꼬리를 잡았다는 생각에 택시를 타고 여직원이 탄 택시를 따라가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 이동한 여자는 시내 번화가에서 내리더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주 찾는다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여직원의 뒤를 몰래 따라갔죠. 그곳 주차장에는 역시나 남편의 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식당에서 1시간 조금 넘게 식사를 했어요. 저는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앉아 주스를 마시며 기다렸죠.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식당을 나와 차를 타더니 근처 모텔로 향하더군요. 저는 두 사람의 모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핸드폰으로 찍어두었어요. 그리고는 등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간 모텔까지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차마 지난 10년간 함께 산 남자가 다른 여자와 벗은 채 누워있는 모습을 볼 자신이 없었네요. 그날 남편은 제법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집에 들어온 남편을 불러앉힌 뒤 두 사람의 모습이 찍힌 핸드폰을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당신, 이 여자하고는 언제부터 이런 사이였어? 내가 증거까지 들이밀자 남편이 눈에 띄게 당황하더군요. 아니, 이건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 게 뭔데? 불륜? 아니, 그게.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회사 여직원과 이런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냐고. 미안해. 나 이번에 당신한테 정말 실망했어. 그동안은 좋은 남편, 좋은 아빠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설마 이 어린 여자애랑 살림이라도 차리려고 했던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럼 당장 그만둬. 헤어지라고. 만약 다시 한번 이 여자랑 엮이는 일이 있으면 나 절대로 안 참아. 당장 이혼하자고 하지 않은 게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차마 이혼하자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편부모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너무 잘 아니까요. 딸에게 그런 삶을 살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모양만이라도 제대로 된 가족을 유지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그날 제가 하도 무섭게 난리를 친 덕분인지 더 이상 남편이 그 여직원을 만나는 일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가 회사 직원들 몇 명에게 미리 언지를 해둔 덕분에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다시피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일 때문에 가끔 그 여직원이 부사장실에 들어가는 일은 있었지만 전처럼 오래 있고 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저는 다 지나갔구나, 남편이 정신을 차렸구나 싶어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렇게 잠깐의 혼란이 지나가고 다시 저희 가정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도 그때의 일이 여전히 앙금으로 남긴 했지만 아이를 생각해서 묻어두기로 했고요. 그냥 그렇게 살기로 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처럼 시내에 일이 생겨 주말에 차를 가지고 시내로 나갔어요. 그렇게 일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워낙 예전에 생긴 곳이기도 하고 동네 자체가 오래돼서 길이 좀 안 좋아요. 여기저기 골목도 많아서 위험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길을 지나야 집으로 갈 수 있어서 조심조심 차를 몰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보지도 못했는데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 하나가 차 앞에 서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무작정 브레이크를 밟았죠. 그런데 제 반응이 너무 늦었던 건지 아이가 길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얼른 차에서 내려 아이를 살폈는데 피가 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죠. 그랬더니 당장 아이가 위험하니 얼른 경찰과 119에 연락부터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경찰에 연락했고 곧 구급차가 와서 아이를 싣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 사이 저는 갑자기 보험사가 생각이 나서 보험사에도 연락했고요. 그런데 그 후로 일이 정말 어처구니 없이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놀라서 잠시 정신을 잃은 것처럼 보였던 아이가 글쎄 다리에 장애가 생겼다는 겁니다. 게다가 하필 거기가 스쿨존인지 뭔지 아는 곳이어서 민식이 법이라는 게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잘 몰라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남편이 나서서 일을 처리했는데 아이가 장애를 입었다며 구속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가뜩이나 길도 좁고 위험해서 정말 천천히 차를 몰았고 아이는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난 사고 때문에 아이가 장애를 입고 저는 감옥에 가야 한다니 무슨 귀신에 홀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이 열린 날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남편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냥 다쳐도 징역인데 장애까지 입었으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불러준 변호사에게 블랙박스 영상이며 뭐며 모두 전달했는데 어째선지 그건 하나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더라고요. 전에는 사람들이 민식이법 했을 때 그냥 조심만 하면 되지 하고 생각했는데 막상 제게 그런 일이 닥치고 나니 이건 뭐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첫 재판이 끝나고 저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분명 한 달 전만 해도 아무 걱정 없이 살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갇히다니. 감옥에서 첫날을 보내는데도 도무지 현실처럼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이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자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하더군요. 감옥은 정말 사람 살 곳이 아니었어요. 요즘 감옥이 살기 좋아졌다느니 뭐니 하던데 그건 다 감옥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던 거죠. 뭐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무엇보다 하나뿐인 딸아이를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일주일 정도 지냈을 때 남편이 면회를 오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일주일이나 지나서 면회를 왔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야 하는데 그땐 그저 면회를 와준 것만도 감지덕지였어요. 그런데 막상 저를 찾아온 남편이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더군요. 대체 거기서 얼마나 차를 빨리 몰았길래 애가 그 지경이 된 거야? 무슨 소리야. 난 정말 천천히 몰았어. 내가 준 블랙박스 영상 못 봤어? 난 정말 조심했다고. 내 쪽에선 그 아이가 보이지도 않았어. 하,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해봐야 뭐 하겠어. 그래. 그나저나 우리 애는 괜찮아? 당신이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애가 괜찮겠어? 당장 방에 틀어박혀서 학교도 휴학하겠다고 난리야. 아이가 크게 낙담했다는 말을 듣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이어진 남편의 말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당신 1차 때 징역 2년 6개월 나왔잖아. 언제까지 아이를 그렇게 둘 수도 없고. 그러니 우리 그냥 이대로 헤어지자. 당신이 우리 가족을 떠나줘야 딸아이도 마음을 추스를 수 있을 것 같아.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아이 마음 추스르는 거 하고 이혼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뭐 일부러 사람이라도 죽였어?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혼을 해야 해? 당신이야 억울하겠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사람들은 운전도 잘 못하는 여자가 함부로 차를 몰다가 멀쩡한 애 병신 만들었다고 쑥덕거린다고. 아이가 학교에 안 가겠다고 하는 것도 그것 때문이야. 뭐라고? 여보, 정말 이런 말 하는 거 나도 힘들어. 하지만 딸아이의 마음과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여기까지만 하자. 당신이 이혼하더라도 내가 재심 청구해서 더 빵빵한 변호사 붙여줄게. 그러면 무죄까지는 아니더라도 감형은 할 수 있을 거야. 아이는 우리가 잘 키울게. 그러더니 뒤이어 여자가 하나 들어오더군요. 바로 남편의 상간녀였던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고가 난 후로 뒷수습이며 재판이며 제가 경황도 없고 아는 게 없어 남편에게 맡겼는데 남편은 오로지 저와 이혼하고 상간녀와 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뭐라고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와.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범죄자 엄마를 가진 아이 입장도 생각하고. 그리고는 상간녀와 함께 면회실을 나가더군요. 말이 좋아 재심 청구지 이건 이혼을 거래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무슨 마음으로 그런 건지 깨닫고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고 잠도 오지 않았죠. 그렇게 또 며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제 엄마라는 사람이 면회를 왔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라니. 엄마가 집을 나간 게 벌써 20년도 더 된 일인데 무슨 소린가 싶어 면회실에 갔죠. 그런데 그곳엔 웬 쭈글쭈글한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얘야, 날 알아보겠니? 아무리 오래된 일이고 제 나이가 어렸다지만 어떻게 엄마를 못 알아보겠어요. 하지만 그냥 지나치다 만났다면 못 알아볼 정도로 엄마가 늙었더군요. 엄마? 엄마, 얼굴이 왜 그래? 그래, 알아보는구나. 이 못난 어미를 알아봐주고. 고맙다, 고마워. 그러더니 집을 나간 이후 어떻게 사셨는지 이야기하시더군요. 나가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살아온 우여곡절도 우여곡절이지만 연세에 맞지 않게 깊게 패인 주름과 거친 손이 어머니의 삶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이야기는 더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네 얼굴이라도 볼까 싶어서 아름아름해서 회사에 찾아갔었지. 그런데 네가 부사장과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뒀다. 나 없이도 잘 사는데 괜히 혼란스럽게 할 것 같았거든.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더구나. 그래서 먼 발치에서라도 지켜보려고 너희 회사 청소부로 취직했지. 청소부요? 그럼 지금까지 저희 회사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 어차피 이렇게 얼굴도 변한 데다 모자에 마스크까지 쓰고 다니니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했거든. 저는 그 말에 가슴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엄마가 바로 곁에 같은 회사에 있었는데도 모르고 있었다니. 그런데 어느 날 보니 네가 네 남편을 미행하더구나. 무슨 일인가 싶어 나도 따라가 봤지.
알고 보니 바람 피우는 남편을 뒤쫓은 모양이더구나. 그걸 보고 내 가슴이 얼마나 미어지던지. 그러면서 어머니는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자식 버리고 도망간 어미가 이제 와서 뭘 하겠냐마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청소하다가 부사장실 화분에 녹음기를 넣어뒀단다. 그런데 얼마 전 찾아서 들어보니 이런 게 녹음되어 있더구나. 어머니가 주신 녹음기에는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저는 그걸 들으며 분노에 몸을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있을 거야? 나랑 결혼 안 할 거냐고. 당장 이혼할 구실이 없는 걸 어떻게 해? 조금만 기다려봐. 조만간 내가 무슨 수를 낼 테니까. 조금은 무슨. 그러지 말고 내 말대로 해봐. 그럼 그 여자 단번에 잘라낼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방법이 있어? 그게 뭔데? 그게 민식이법이라는 건데? 알고 보니 그날 제가 나갔다 들어오게 된 것도 보이지 않던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모두 남편과 상간녀의 계략이었더라고요. 게다가 사고로 장애를 입었다는 아이도 사실은 미리 돈을 주고 섭외를 한 거였고 병원과도 말을 맞추기로 한 내용이 전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도움이 될까? 그럼요. 엄마, 돌아가시면 입원호로 연락해서 변호사 좀 구해달라고 해주세요. 변호사가 구해지면 그 녹음기도 전해주시고요. 저는 친한 친구의 번호를 엄마에게 알려주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변호사가 있는데 뭐하러 그러냐고 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죠. 그렇게 전 변호사가 쥐고 내놓지 않았던 증거들과 함께 재심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주신 녹음기도 함께 증거로 제출했죠. 법정은 함부로 운전해서 아이에게 장애를 입혔다는 편견으로 싸늘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이 제시되고 이어 녹음기가 재생되자 법정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었다는 사실에 판사님마저 놀라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1심의 판결을 뒤엎고 무죄 판결을 받고 감옥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남편과 상간녀에게 무고죄 및 사기죄로 소송을 걸었죠. 거기다 보험사까지 보험 사기로 소송을 걸었고 증거들이 너무 명백해서 남편과 상간녀는 유죄 판결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때? 감옥은 살만해?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그 여자 말을 듣는 게 아니었는데. 제발 용서해줘. 용서? 이게 용서받고 말고 할 일이야? 나는 당신이 어린 여자랑 모텔에 들어가는 걸 보고도 용서해준 사람이야. 그런 나를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내? 당신 형기 마치고 출소해도 그걸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내가 당신 가진 거 모조리 빼앗을 테니까. 그리고 상간녀도 면회했죠.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전부 제 잘못이에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너 올해 29살이라고? 네. 이제 막 사회에 나왔는데 시작부터 감옥이라니. 제발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래. 29살이고 직장인이면 저지른 일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도 알겠네. 너는 절대로 저지르지 말아야 할 짓을 저질렀어. 남자, 돈, 그게 다 뭐라고. 너는 내가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욕심 때문에 감옥에 있는 거야.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남은 인생은 반성하면서 살아. 그렇게 두 사람을 면회한 후로 다시는 찾아가지 않았어요. 당연히 이혼도 했죠. 상간녀와 살겠다고 저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까지 보낸 판결이 이미 있으니 그 오래 걸린다던 이혼 소송도 일사천리였습니다. 저는 재산분할과 함께 10억에 달하는 위자료까지 받아냈죠. 이후 남편의 회사는 모래사장에 지은 모래성처럼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뜩이나 연세가 많아 건강이 좋지 않으셨던 시아버님은 남편이 감옥에 들어간 후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졸지에 사장과 부사장이 사라진 회사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혼 때 얻은 재산을 가지고 딸과 함께 작은 카페를 하며 살고 있어요. 20년 만에 만난 어머니까지 모시고 말이죠. 전 남편과 함께 살 때만큼 부유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마음고생은 없어서 오히려 평안합니다. 사람 변하는 거 한순간이더라고요. 한없이 착하고 성실하던 남편이 상간녀의 꼬드김에 넘어가 범죄자가 되는 건 정말 순식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딸아이의 교육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인간답게 사는 법과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을 가르쳐요. 사람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를 봤으니까요. 아빠 없이 자라는 딸에게는 미안한 마음이지만 그를 통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걸 배웠다고 생각하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네요. 오늘의 인생라디오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